제2, 제3의 안세영은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이 변화를 경영자가 빨리 감지하고 개인을 중심에다 놓는 조직 문화로 바꿔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탁월한 사람들은 이탈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세계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유럽의 아주 멋진 나라죠. 샹송의 나라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에 딱 한 번밖에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 경치나 배경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때 매우 당황스러운 장면 몇 장면을 보고 이게 좀 내가 알던 프랑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올림픽을 종종 이렇게 금메달 따는 장면들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선수들도 좀 경험하고 이렇게 양궁에서 10 찍을 때는 짜릿하더군요. 유도하면서 업어치기 하고 이런 모습 볼 때 여러분들도 올림픽 잘 즐기셨어요? 아마 예전에는 우리가 올림픽하고 금메달 따면 다 같이 박수치고 열광하고 했는데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림픽 하면 굉장히 이렇게 4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의 어떤 환희, 즐거움, 이겨도 울고 져도 우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 사람들만 저렇게 눈물 흘릴 자격을 가질 뿐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영자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눈물 흘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조금 무대는 다릅니다만 월드컵을 할 때에도 금메달을 따는 순간, 승리를 확정짓는 순간 호날두, 메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최고의 선수들이 그 얼굴 표정, 자기 이 카메라에 잡히는 줄도 모르고 막 망가져 가면서 우는 그 모습들, 이겨서 울고 져서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눈물 흘릴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눈물 흘릴 자격이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각자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많이 보지는 못하셨겠습니다만 올림픽을 보는 관점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런 지점이죠. 과거에 우리는요, 올림픽을 나가면 이른바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국가의 위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비춰주었다. 국위선양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한 명이 올림픽 따면 광화문 앞에 카 퍼레이드를 펼쳐주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고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봤습니다. 국가적인 경축 행사였죠. 그런데 제가 올림픽 참여한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보니까 과거에는요, 금메달 못 따면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은메달 땄는데 감히 고개 숙이고 빳빳이 서 있어요? 아니죠. 고개 숙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동메달 딴 유럽 선수들이 은메달 따고 고개 숙여 있는 대한민국 선수를 보면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장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좀 달랐죠. 대한건아이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줄 알았던 세금으로 양성한 그 선수들이 이제는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대한건아가 아니라 엔터테이너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 즐기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최고로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명,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자기가 실패하고도 박수쳐. 그리고 자기가 뛰려 그러면 자기가 1등도 아닌데 박수를 유도해요. 그리고 나서 딱 뛰다가 잘 뛰면 1등 한 것처럼, 1등도 아니에요, 한 10등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1등인 것처럼 막 포효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또 관중들이 또 박수를 쳐줘요. 그러고 나서 국민 여러분, 제가 내일 결승전 진출하는데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메달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가 가죠. 마이크가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이었으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이번에 저는 마음껏 즐겼습니다, 4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약간 격세지감을 느끼는 인터뷰였습니다. 육상에서만 그랬을 뿐 아니라 양궁, 유도, 탁구, 우리가 출전했던 많은 종목에서 꼭 금메달을 딴 선수들만 주목받고 박수받는 것이 아니라
메달을 따지 못하거나 동메달이나 은메달에 그친 선수들도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서로 팀워크를 맞추었고 어떻게 서로 연결되었는지를 즐기는 모습으로, 과거에는 누가 1등이 되었느냐, 누가 국위를 선양했느냐를 즐기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그 사람의 스토리와 그 사람의 엔터테인먼트, 그 사람의 삶을 즐기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다는 말이죠. 10년 전, 20년 전에 유럽 사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메달의 색깔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별적인 스토리를 즐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문 기사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자 금메달 몇 개다, 은메달 몇 개다, 선수들 해단식조차 취소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한 선수가 금메달 딴 이후에 했던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 개별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하고 그 다음에 협회의 사정 때문에 나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 열심히 일했고 성과 냈는데 내 나름대로 보상 받고 싶은데 집단으로 꽉 묶여가지고 나 스폰서도 제대로 못 받고 심지어는 광고 출연도 나 이상하다. 게다가 나 열심히 하고 내 성과 내려 그러는데 갑자기 선배가 불러가지고 빨래 하라 그러고 뭐 라켓 뭐 조이라 그러고 그런 거 하느라고 내 성과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는 게 조직인데 아니 내 열심히 이거 역차별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명의 외침에 끝났을 그런 옛날 이야기. 아니 대한 건화가 지금 선공 후사 멸사 본공 지금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화려한 자리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면 다른 선수들 너 계속해서 잘 될 줄 알아? 지금 금메달이지 4년 후에도 네가 금메달이야? 네 못할 때 생각 안 해? 너 지금 고등학교 때 내가 지원해줘가지고 네가 열심히 이렇게 지금 팀장 되고 본부장 돼서 기껏 지금 성과 한번 냈다고 내 거 챙겨달라고 말을 해? 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여론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했겠냐. 지금 달라져야 된다. 조직이 달라져야 된다. 대한민국 사회가 집단과 조직과 국가 중심의 사회에서 아주 빠르게 개별성과 개인화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었고 기업은 이미 그렇게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성과 측정이나 개인 성과가 비교적 짧거나 개별화되지 않았던 선수, 예술, 기관, 협회 이런 곳들이죠. 비교적 변화의 칼바람으로부터 천천히 오는 곳들, 그런 곳들까지 직격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관에서 뭐예요? 감사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협회 운영에서 감사가 들어간다는 말은요 100% 불법 사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게다가 이 사인은요 지난 2월 3월 지나가면서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임명과 관련돼서 축구협회가 대한민국의 월드컵 진출을 해서 대한민국 구단에서 가장 탁월한 감독 선임하겠다는데 일개 구단에서 데려가니 많이 말하는 게 말도 안 됐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달라집니다. 구단에서 우리 감독 데려가지 말아라. 무슨 구단이 협회의 뭐 하수인이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꿔라. 선수 못 빼가게 해라. 나는 클럽이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보다 우리 클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개인 권력이 조직의 권력을 뛰어넘고도 남은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 계시는 리더, 경영자 여러분들 이거 이미 다 겪고 계시죠. 좀 회사를 위해서 네가 마케팅이긴 하지만 MD 역할도 살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생산 담당자이긴 하지만 아니 구정 곧 다가오고 추석 다가오는데 물류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생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아니 급하잖아 이거 좀 도와줘. 아니 영업 1팀 아니 너네들만 먹고 살 거야. 너네들이 하는 거 조금 품질부라든가 이런 데 좀 할 수 있도록 좀 사람 좀 배정 좀 해줘. 그러면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연봉 더 주십니까? 뭐 수당이라도 더 주십니까? 두 사람 목하면 저 사람 퇴사하고 그 사람 일 내가 하면 제 연봉 2배 되겠네요? 이런 이야기 우리 뭐 몇 년 전부터 이미 듣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그래도 좀 해줘. 그러면 불만은 있지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금 좀 이게 연초에 KPI 이렇게 정했고 OKR 이렇게 됐지만은 급하게 바뀌었는데 요거 좀 가서 좀 도와줘 해도
알아서 연말에 챙겨주시겠지 하면서 참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과 협회와 개인의 논란,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 국민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다 봤습니다. 제2, 제3의 안세영은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이 변화를 경영자가 빨리 감지하고 개인을 중심에다 놓는 조직 문화로 바꿔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탁월한 사람들은 이탈해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모든 기업이 다 조직 권력을 중심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봤자 별거 없어. 개인 권력을 중요하게 놓는 기업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할 때 이 조직에서 이렇게 내가 있다가 내 성과 챙기지 못하고 내 개인의 전문성, 내 개인의 커리어 방향성 제대로 못 챙긴다? 다른 데 가보면 챙겨주는 데들이 좀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드릴 말씀이 있는 대로 연결됩니다. 이거 파리 올림픽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지만 경영자로서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관점, 대한민국 사회가 조직 권력을 개인 권력이 이기는 아주 확실한 모멘텀으로 파리 올림픽이 작동됐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연봉 재계약하실 텐데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개인을 중심에다 놓는 성과관리의 시대, 개별적 성과관리의 시대로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훌륭한 인재일수록 조직을 위해서 내 개인 커리어를 희생하는 일 점점 더 줄어들 게 분명합니다. 이 관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프랑스 올림픽과 퇴사자 면담을 최근에 한 다음에 느끼는 것은 이 개별성의 시대가 갖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즉시성이라는 것. 저한테 우리 회사 성과급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경영자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과의 단위가 팀 중심입니까? 개인 중심입니까? 두 번째, 성과의 피드백 고리가 길게 보는 수주 사업입니까? 일일, 주간별로 단타적으로 나오는 짧은 산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두 개의 질문을 매트릭스로 놓으면 연간 단위의 집단 성과급을 해야 될지 월간 단위의 인센티브를 해야 될지 대략적으로 판가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니까요, 개별성일수록 즉시성입니다. 성과의 피드백 고리를 1년 단위 혹은 반기 단위로 가는 것보다는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쪼개서 피드백 고리를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요, 뭔가를 고진감래, 결자 해지 방식으로 길게 보면 좋잖아 라는 경영의 방식보다는 최대 3개월, OKR이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쪼갭니다만 최대 3개월 할 수만 있다면 월간, 더 잘할 수 있다면 1일 단위로 성과의 피드백 고리를 빨리빨리 돌려주어서 그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올림픽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죠. 이번 올림픽을 진행할 때 어떤 협회들은 굉장히 비난받는 협회가 있었지만 한 협회는 굉장히 박수받고 칭송받는 협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못 딴 적이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한국이 금메달을 따고 대한민국의 이 지도자들을 전 세계로 수출한 한 협회가 있죠. 무슨 협회입니까? 네, 양궁협회죠. 이 양궁협회는요, 금메달 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금메달 땄으니까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라고 마이크를 들이댔더니 이 선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달 후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데 한 달 후에 그거 있어서 오래 못 쉬어요. 일주일간 고향 가서 부모님이랑 지내고 바로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4년 후에 올림픽을 위해서 올림픽 끝난 다음에 한 달 후부터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선발전에는 그 전에 바로 직전 한 달 전에 금메달을 땄냐 못 땄냐의 여부는 100% 아무런 의미가 없죠. 가산점도 없고 감점도 없죠. 100% 600명이 똑같은 선상에서 선발전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40명, 20명, 최종적으로 12명, 그리고 6명이 될 때까지 무려 4년 동안 각종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국내 대회 이런 모든 것들을 제로 상태에서 즉각적인 성과 피드백을 해가면서 4년을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협회 심사위원단, 협회의 부모님이 어떻고 지도자가 어떻고 어느 학교 출신이 어떻고 고대가 어떻고 연대가 어떻고 전혀 없는 것이죠. 오직 내가 지금 경기한 결과값에 따라서 명확한 성과 측정이 되고 100% 성과 측정대로 선수가 선발되는 거죠. 박수 받았죠. 국민들의 반응, 뉴스의 반응, 댓글들의 반응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사랑하는 교영자 여러분, 개별성의 시대에는요 즉시성과 노출의 시대입니다. 누가 승진하는지, 누가 성과를 냈는지, 누가 성과를 못 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과거에는요 멸사본공, 선공 후사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성과 너무 드러내는 거 그거 조직에 별로 안 좋아, 대충 이렇게 좀 숨길 건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보세요. 나이 든 사람이나 이른바 MZ세대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양궁협회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를 경영자의 시선에서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즉시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혹은 누가 어떤 성과를 어느 정도 해가고 있는지가 노출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OKR을 정할 때 KR이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영자의 시선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 문학적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문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문예반을 했고요, 중학교 때 작문방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시반을 했습니다. 그때 교과서에 김서울님의 진달래꽃이라든가 김춘수님의 꽃, 주로 꽃 많이 나오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너무너무나 지금 읊어보아도 너무너무나 멋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 읊어보면 저도 눈물 좀 흘릴 줄 아는 문학 소년입니다. 윤동주님의 서시, 읊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경영자의 시선에서 인문학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AI와 로봇 시대에 사람이 대체되지 않으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이해는 인문학에서 출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동아리 활동, 문학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를 잘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각적이어야 한다.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시인으로서 1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내가 아닌 타자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아마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이 황조가라고 하는 시이죠.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는 외로워서 왕비 맞죠? 왕의 아내를 죽어서 묻고 돌아가는 길에 황새 2마리가 암수서로 어깨를 마주치면서 날개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는 길에 쓴 시이죠.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황새 2이가 서로 사랑하는 듯 정답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이 왕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공감각적이다. 황새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니 얼마나 외로운 왕인가, 이런 시이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런 걸 배우기도 해요. 시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나 직원이 내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 혹은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타자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죠. 교육학자였던 피아제라는 사람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자녀, 3자녀가 있었는데 그 3자녀를 키우면서 관찰한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이 발달 심리학에 초석을 다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 중에 5살에서 7살 정도 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서 이른바 그 사람은
조작적 조건 형성기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는 나를 볼 때 내 시선으로밖에 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꼭꼭 숨어라 그러면 마치 꽁처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보이면 엄마도 못 볼 것이다 생각하고 머리를 들이박죠. 꼭꼭 숨어라, 나 다 숨었어 이렇게 말하죠. 엄마의 시선에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내 눈에 안 보이면 엄마도 안 보이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살, 4살 아이들에게 코끼리를 보여주고 그려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보는 모습을 그대로 그립니다. 그런데 7살, 5살 정도가 넘어가면 어때요?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죠. 그래서 꼭꼭 숨어라 그러면 내 머리만 박는 게 아니라 내 엉덩이, 내 다리 모든 모습을 숨을 줄 알아요. 왜요? 엄마의 시선으로 나를 볼 줄 아는 상상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코끼리를 앞에서 보여주고 코끼리 뒷모습도 한번 그려주겠니? 그러면 코끼리의 엉덩이도 자신이 과거에 봤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거짓말이 탄생하기 시작하죠. 5살에서 7살 정도 되면 벌써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상상을 하기 시작하고 조작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육학에서는요 조작적 조건 형성기,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타인의 시선, 사회의 시선, 고객의 시선, 시장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민을 많이 하고 시를 잘 쓰는 사람 혹은 고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 메타인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모임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 학교 오면서부터는 너의 시선으로 하늘을 보지 말고 너의 시선으로 학교 건물 그리고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지 말고 그 오브제라고 부릅니다. 그 오브제의 시선으로 너를 바라봐. 반대로 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저도 이렇게 문학계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가을 한여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 가는데 버스 타고요 한 1시간 정도 가던 거리였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학교 밖으로 하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늘 보던 거였습니다. 근데 어제 이야기해준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조각구름의 시선으로 저를 한번 바라봤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군요. 버스의 지붕이 어떻게 생긴 정도는 제가 알아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에 있냐면 버스 지붕 밑에 있는 작은 한 소년이 학교를 가려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도시락 세게 사들고 가고 있더라고요. 시야를 넓혀보니까 저만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학교를 가고 있는 수많은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상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퇴근하는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제 시선이 엄청 넓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교회 가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매우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주 주말에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였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다니던 때 유대 마을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광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이거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는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이었어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사랑이 아닌 거고, 이 사람 괜찮다 그러면 그들이 이미 신봉하고 있는 율법을 깨트린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그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 질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거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벌써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의 시선은 어땠을까? 그동안 저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흥분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왜 여자만 잡혔지 남자는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은 했는데 갑자기 제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돌은 어떤 느낌일까? 그 광장 옆에 있는 나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하늘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쓰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제가 학부 시절에 역사를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또는 경영을 전공하면서 굉장히 제가 입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경영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죠. 우리 산업은 다 이렇게 해요. 우리 업종은 다 달라요. 이렇게 늘 해왔어요. 이것이 경영과 혁신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로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좀 해봐,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새롭게 좀 해봐, 이런 요청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경영자 여러분 스스로가